교수님, 일본에서 온 미야자키 요시입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일본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주장은 너무 한국을 편드는 견해가 아니십니까? 21세기 방산 시장의 변화와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 오늘 논의해 봅시다. 프랑스의 명문 파리 정치대학 사이언스 스포 국제 군사 전략 강의실에서 미셸 가스통 교수가 칠판에 주제를 적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사 전략 연구의 권위자로 유럽과 미국 중심의 방산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하는 아시아 방산 시장 관련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은 국제 안보와 군사 전략을 공부하며 방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는 두 아시아 국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방산 기술력이 강한 국가입니다. 고급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한쪽에서 한 일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이 방산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해도 일본을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본 유학생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 유럽과 긴밀한 기술 협력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자체 전투기 개발이 완전하지 않고 무기체계의 신뢰성도 일본만큼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산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라 기술적 신뢰성과 국제적인 평가 아닐까요? 일본 유학생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어 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셸 가스통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은 방산 기술력 면에서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과 시장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산 시장을 비교해보죠. 교수는 스크린을 조작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2023년 방산 수출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과연 한국이 단순한 후발주자일까요? 방산 수출 데이터와 실전 검증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봅시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집중되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한국 유학생들은 교수의 발표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방산 산업의 현실적인 성과와 일본의 방산 전략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셸 가스통 교수는 스크린에 띄운 2023년 방산 수출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최근 방산 수출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8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0% 증가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그래프는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일본의 그래프는 거의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실전 검증과 빠른 납기, 기술적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교수는 스크린을 넘기며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한국과 폴란드는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실 일본도 폴란드와 방산 협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빠른 납기, 실전 검증된 성능, 합리적인 가격 덕분입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뛰어난 무기가 아니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검증된 무기였으니까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계약 협상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천궁2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필리핀 FA50 전투기 계약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미 FA50 전투기를 도입해 실전 작전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추가 도입을 했죠. 사실상 전력화가 진행된 것이죠. 중요한 점은 필리핀처럼 실전 작전 경험이 있는 국가가 을 추가로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는 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UAE, 핀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한 12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거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한 협력 모델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른 유학생도 얼굴이 상기된 채 여전히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는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손을 들고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첨단 기술력에서는 우위에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일본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 실적만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 않을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의 기술적 강점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FX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이지스함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초고속 미사일 개발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뿐만이 아닙니다. 크린이 다시 전환되며 한국과 일본의 방산 전략 차이를 정리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방산 산업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 미 유럽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전 검증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나토,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을 검증했지만 일본은 실전 배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무기는 첨단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 및 납기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죠. 한국은 신속한 생산과 맞춤형 수출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 수요 중심이라 해외 수출이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법적 제약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이 자유로운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표를 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손을 들고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일본이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면 한국을 다시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닙니다. 신뢰와 실전 검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매우 빠르게 확보하고 있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는 다시 스크린을 넘겼고 이번에는 한국 방산 무기의 실전 운용 사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K방산이 실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논의될 차례였습니다. 미셸 가스통 교수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여전히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몇몇 서구권 학생들도 한국 방산의 실전 검증 사례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교수는 다시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운용된 사례와 나토 등 주요 군사 협력국들의 평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자주포 K9입니다. 스크린에는 나토 훈련 중 K9 자주포가 실제 사격을 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 이후 나토 군사 훈련에 정식으로 배치했습니다. 기존 서방제 자주포보다 높은 기동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K9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토 회원국이 도입하며 유럽 방산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나토가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앱 전투기를 살펴봅시다. 화면에는 필리핀 공군이 앱 활용해 실전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앱 필리핀 공군에서 대테러 작전 및 영공 방어 임무에 투입된 기체입니다. 2023년 필리핀은 추가 도입을 결정하며 앱 실전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교수는 영상이 끝나다 덧붙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FX 차세대 전투기는 여전히 개발 중이며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가 없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있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 미래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무인 전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검은 독수리 블랙 이글, 무인 전투 드론이 나토 연합군 훈련에서 실전 테스트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자유 공격이 가능한 무인 전투 드론 개발에서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는 나토 훈련에서 서방 무기 체계와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인 전투 드론 시장은 방산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 본격적인 무인 전투 체계 개발에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무기 체계를 살펴보죠. 일본은 기존의 유인, 해군 전력 중심으로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AI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인 잠수정인 해신을 통해 미래 해양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해신이 나토 해군 훈련에서 자율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이 표시되었습니다. 해신은 심해에서 자율적으로 정찰,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해군 전략 무기입니다. 나토 훈련에서 해신은 기존 유인 잠수함과의 협업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서방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유인 전력 중심의 해군력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AI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력 확장에 집중하며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와 미래 전쟁을 대비한 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점점 더 깊이 몰입하며 한국 방산의 실전 사례에 대해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유럽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일본을 넘어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전 경험뿐인가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전 경험은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 신뢰입니다. 교수는 다시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 방산 협력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미국, 유럽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 방산 협력 차이를 비교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며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스크린이 전환되었고 강의실은 한층 더 깊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방산이 신뢰를 얻는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미셸 가스통 교수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한국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넘기며 한국과 일본의 방산 외교 및 국제협력 현황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미국 및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 동맹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었으며 2023년에는 미 국방부와 한국 방산기업 간 10조 원 규모의 공동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첨단 미사일 기술, 항공기 부품 개발, AI 인공지능 기반 무기 시스템 공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은 AI 인공지능 전투체계 및 무인기 개발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나토와 공식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나토 표준 무기 체계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무기가 나토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국제 방산 외교에서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인 평화헌법상의 무기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로 인해 빠른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는 일본이 방산 외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독자적인 방산 수출 확대에는 제약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높은 원가와 긴 생산 시간 문제로 인해 해외 고객들이 일본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나토 및 유럽 시장 개척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시전 배치 경험이 없는 무기들이 많아 유럽 국가들이 일본산 무기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나토 주요 회원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방산 시장에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한국과 일본의 방산 외교 네트워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공동개발 협력과 나토 표준 무기 인증을 통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었고 시전 배치 경험을 갖춘 무기들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방산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법적 제약과 실전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해외 시장 개척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안법으로 인해 독자적인 무기 수출이 제한되었으며 실전 배치 경험이 적은 무기들이 많아 유럽과 나토 국가들이 일본 무기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쉽게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단순히 저렴한 대체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기술력이 아니라 단순한 가격 경쟁력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미 나토와 미국이 한국의 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쉽게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미국 유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세계 5대 방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넘기자 한국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가 나타났습니다. 강의실은 더욱 집중된 분위기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필기를 하며 교수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K방산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차례였습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셸 가스통 교수가 스크린을 넘기며 K방산의 실전 검증과 국제 신뢰 구축 사례를 설명한 후에도 일본 유학생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손을 들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무기체계는 서방 무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일본 유학생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력과 오랜 역사를 가진 방산 강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방산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비교하는 분석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특히 FX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이지스함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초고속 미사일 기술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결국 무기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것은 실전 검증과 국제적 평가입니다.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방산 시장 전략을 비교하는 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무기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국가입니다. 반면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와 법적 제약으로 인해 방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최신 무기 기술 중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두 가지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 공격이 가능한 무인 전투 드론 검은 독수리 블랙 이글러스입니다. 이 드론은 미군과 나토 군사 전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전 테스트를 통과해 전투 작전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 무인 잠수정 해신이었습니다. 이 무인 수중 드론은 일본이 보유하지 못한 자율 수중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나토 해군 훈련에서 실제 작전 테스트를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무인 전투 시스템과 AI 기반 무기 체계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탑3에 포함될 정도로 첨단 방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유인 무기 체계 중심의 방산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인 전력과 AI 기반 무기 개발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다시 노트를 꺼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서구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교수의 자료를 검색하며 한국의 무인 전투 드론과 자율 무인 잠수정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은 여전히 미국,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산 시장에서 한국을 다시 따라잡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의 강점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FX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영국과 협력하며 차세대 항공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는 일본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기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 경쟁력입니다. 일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은 자체적인 방어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해외 수출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한번 2023년 글로벌 방산 수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8위, 일본은 12위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세계 5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 예상됩니다. 교수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검증된 무기, 신속한 납기,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입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무기의 실전 배치와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접근 때문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고 서구권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은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교수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길 때마다 예상보다 더 많은 한국 방산 관련 뉴스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일본산 전차 대신 한국산 K2 전차 추가 도입 결정하였고, 나토의 경우에는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한국산 천궁2 방공 시스템 도입을 확정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줄은 몰랐네. 미셸 가스통 교수는 일본 유학생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넘기며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한 성장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한국 방산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인정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서구권 학생들도 흥미로운 듯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며 한국 방산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셸 가스통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 화면에는 한국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세계 5대 방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몇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수는 첫 번째 과제로 자체 기술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빠른 생산과 실전 검증된 무기로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지만, 아직 일부 무기 체계에서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투기 FA-50은 자체 개발 기체이지만 엔진과 레이더 시스템은 해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려면 전투기 엔진, 스텔스 기술, 첨단 미사일 체계 등에서 완전한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어서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R&D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미국, 중국,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적극적인 국방 예산,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첨단 무기 개발에서 강점을 보유한 이유도 바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덕분이죠.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노트에 필기를 하며 교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시장 개척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방산 시장은 단순한 판매 경쟁이 아닙니다. 무기 거래는 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며 동맹국 간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UAE 등 여러 국가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국가들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군사 협력 등을 포함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는 스크린을 넘기며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NATO 및 미국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한계를 비교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무기 시장과 일부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무기 개발과 시장 개척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치적 외교적 변수를 언급했습니다. 방산 시장은 경제,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기 계약은 국가 간의 외교적 신뢰와 국제 정세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무기 거래가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정치 외교적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여전히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교수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조용히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성장한 이유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실전 경험, 국제 신뢰, 정치적 전략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 방식 덕분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이 세계 5대 방산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셸 가스통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 화면에는 한국이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전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5대 방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기 판매량 증가만이 아니라 기술력 확보, 국제 신뢰 구축, 장기적 시장 개척 전략, 그리고 외교적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국가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확보하고 실전 경험이 뒷받침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방산 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일본 유학생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셸 가스통 교수는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방산 산업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자리 잡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 강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군사 전략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일부 유럽 학생들은 한국 방산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일본 유학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한국의 방산 수출 뉴스들을 추가적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적혀있던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일본 학생들과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K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의가 끝났지만 강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학생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 5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유럽과 미국 학생들 역시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미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이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에서 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방산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줄은 몰랐어. 너희 나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것 같아? 한국 유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 강국이 아니라 세계 최강 방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유학생도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셸 가스통 교수는 강의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방산 산업은 단순한 경제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국방력과 자주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이상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방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을 방산 후발주자로 보는 시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일본 유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더 이상 한국의 방산 산업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정을 짓고 강의실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프랑스, 독일, 영국 출신의 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방산 산업에 대한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방산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앞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후, 한 프랑스 학생은 한국 유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졸업 후 방산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 한국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인재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